이번 수업 시간에는 중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본, 한국, 티벳, 남조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주로 일본, 티벳, 남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 특이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고대 일본의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한 지도입니다. 일본에는 수천여 개 섬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섬이 구주, 일본어 발음으로 쿠슈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사국, 일본어 발음으로는 시코쿠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처럼 약간 길게 늘어진 섬이 본주, 일본어 발음으로 혼슈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본주 북쪽에 북해도,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섬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역사를 생략을 했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조문 문화가 발전했었고 소바타 토기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리해서 소개가 된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말고 일본사 연구자들이 펴낸 아틀라스 일본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기록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원숭이 뼈를 가지고 묻어둔 다음에 일본의 구석기 시대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날조 사실이 발견이 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믿고 싶었습니다만 적어도 일본 학자들이 지네나라 역사를 연구한 기록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일본의 국가 성립과 농경지 확대는 서쪽에 있는 구주, 즉 쿠슈의 북쪽 지방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학계에서는 일본 고대 국가의 처음 시작된 발상지가 구주 북쪽, 쿠슈 북쪽인지 혹은 현재 대판, 즉 오사카와 경도, 교토, 내량, 나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고 유물 결과라든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한반도 또는 중국과 가까운 서쪽에 있는 구주, 일본어 발음으로 쿠슈 지방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처음에 서일본 지역부터 점점점 자신의 거주 지역과 농경지를 동쪽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세기 해외 교통의 근거지가 대제부, 일본어로 다자이후라고 하는 지역인데 구주, 즉 큐슈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대체로 4세기 이후 일본의 정치적 중심지가 동쪽, 지금의 근기, 긴키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는 외의 동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외라고 하는 나라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4세기 경에는 대화, 즉 일본어 발음으로 야마토 정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일본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고 여러 나라들로 분립, 나누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에는 초창기부터 이미 기원전 7, 8세기 무렵부터 일본이 마치 통일국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는 나라시대, 나라시대뿐만 아니라 헤이안 등등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는데 나라시대에는 8세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에는 8세기부터 12세기라고 하는데 현재의 경도, 일본어 발음으로 교토라고 하는 지역에 일본의 우두머리인 천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 말 무사들의 정권이 현재의 일본의 수도 도쿄 남쪽에 있는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지는데, 그래서 이 막부의 이름을 겸창막부, 일본어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이 지도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일본은 서쪽인 구주, 큐슈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일본 역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에서 4세기부터 7세기 사이를 고분시대라고 합니다. 300년경 기내 일본어 발음으로 키나이 지역의 거대한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처럼 앞에 부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이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무덤을 전방후원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무덤은 소위 일본 애들이 인덕천왕의 무덤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무덤이 길이가 486m, 높이가 30m, 하루에 2,000명이 15년 8개월 정도 동원돼서 건축할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웬만한 황제 무덤보다도 커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과 우리나라 기록에 왜 일본이 이렇게 강대한 국가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카더라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일제가 자기네 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19세기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일부러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카더라 소식을 안 믿었는데, 일본 애들이 고대 구석기 유적을 날조한 것을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무덤을 발굴을 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무덤들이 천황의 옛 조상들의 무덤, 살아있는 신의 옛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발굴하는 거를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무덤이 발굴이 돼서 이 무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견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4세기에 나오는 유물들을 보게 되면 주술성 있는 유물들이 있다가 5세기에는 정치적인 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 고분을 만들 수 있는 노동력을 국가에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힘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곧 권력의 등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도 기내 키나이 지역에 강력한 국가, 통일왕조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강력한 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한 외노국왕 금인입니다.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외노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후한의 광무제가 외노국왕에게 한 외노국왕이라고는 글자가 쓰여진 도장을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한 외노국왕의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고대 외가 중국의 속국, 조공국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이러한 도장들을 봤는데, 여기 사진에서는 크게 나옵니다만 실물은 상당히 작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금으로 만든 도장이니까 금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죠. 이 도장은 일본 덕천막부, 일본어 발음은 토쿠가와 막부 시절에 발견이 되었는데, 일본 학자들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국수주의적이었고 일본이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치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도장이 발견된 지역이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일본에서 최초의 국가가 있었고 농경지역이 있었던 서일본 지역, 즉 구주, 큐슈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발견이 되면서 일본의 고대의 국가가 있었던 곳이 구주, 큐슈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목관 등에서 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대왕의 출현을 천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왕이 만약에 천황이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은 뭘까요?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게 되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대왕보다도 높은 태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광개토대왕은 황제였다는 뜻일까요? 일본의 역사의 아전인수는 너무나 심합니다.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내 키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호종연합 정권이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진남조의 사서에 보면은 외오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보낸 5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동진과 송나라에 조공을 해서 동진과 남조의 책봉을 받습니다. 이때 외의 왕이 도독이라고 하는 칭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백제를 포함시켜 달라라고 하는데 송나라의 황제가 거부하게 됩니다. 송서 외국전에 있는 사료를 보게 되면은 유송 문제 시대 때 외왕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지절 도독 외 백제 신하 임나 진안 모한 육국제 군사 안동대장군 외국왕을 자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당시에 유송 문제의 윤허를 구했는데 유송 문제는 대장군 대신에 안동장군 외국왕에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백제와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한반도에 있던 국가, 이들 가운데서 몇 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만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도독제 군사 앞에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등을 포함한 국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 학자들이 고대에는 임나일본무설, 즉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왕무도 역시 백제와 신라가 들어가는 도독을 자칭했습니다. 그러나 유송의 황제들이 외왕에게 준 도독의 칭호를 보면은 여기에 백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 그리고 일본 학자들의 현란한 논리에 현혹된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독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도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치 그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도독 제군사라고 하는 뜻은 제군사 앞에 있는 지명들의 군사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코 그 지역을 통치한다, 지배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독에 외, 백제, 신라, 임나, 모한, 진안 등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황제가 인정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송의 문제 등 유송 황제들은 백제가 유송과 자주 사신을 왕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외야 가끔씩 오지만 백제는 너무나 자주 왕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를 더 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자칭하는 그 도독에서 백제라고 하는 단어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료가 외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소위 임나 일본부설의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도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왕에게 준 장군호와 외왕에게 준 장군호를 비교해 보면 백제의 장군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남조 황제들이 외보다도 백제를 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뒤섞여 있는데 3세기에 야마데, 일본어로 야마타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 비미오, 일본어 발음으로 히미코가 등장했다라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미호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지 않고 일본 서기에는 신공황후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서기에는 이 신공황후가 마치 제갈량처럼 술법을 부려가지고 신라의 수도 경주에 폭풍우를 내려서 신라를 물바다로 만든 다음에 신라왕이 항복을 받았고 이 소식을 들었던 고구려와 백제 왕이 이 신공황후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비미호를 마치 무당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여성이 무당 출신이었고 외국에서 이 여성을 군주로 옹립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군주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여성이 이처럼 무당이 통치를 하는 거는 약간 모계제사의 원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 비미호가 죽은 다음에 여조카가 또 마찬가지로 군주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약간 원시적이고 무축의 권력을 가진 특히 여성들이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은 연호랑 세오녀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오는 비미호와 세오녀 그리고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가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인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공황후가 태풍, 폭풍우 등을 빌어서 신라 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허구맹랑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세기 후반에 광범위한 지역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 초에 지배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일본에 있던 각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 지방호족 세력을 국조, 일본어 발음으로는 구니노 미야코라고 했는데, 이들이 각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덕태자, 쇼토쿠태자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헌법 17조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헌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 컨스티튜션이 아닙니다. 대체로 정치의 대강을 담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유교적인 도덕과 불교적 자비정신, 법과적 질서 내용을 통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교화를 도모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장려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어로 발음으로는 우지라고 하는데, 당시 지배층들, 천황과 주변에 있는 일부 지배층들에게 주어진 성씨입니다. 원래는 성이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일본에서는 중국에 있는 문물을 180도 거꾸로 받아들여서 성보다 씨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초월한 새로운 신앙으로 사상 통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함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사천왕사와 법룡사, 일본어 발음으로 호류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천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사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천황기와 국기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책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견수사, 나중에는 견당사가 되겠지만 늘 파견해서 많은 승려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이들이 대화계신, 일본어로 다이카계신의 주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꼽혔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기내 키나이 지역의 비조,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의 불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문화는 한반도, 특히 백제에서 건너왔다라고 합니다. 일본 불상 조각 중에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금동상과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장인들이 만드는 기법을 베껴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법융사 호류사라고 하는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담징이 종이, 먹 등의 제작 방법을 외국에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스카 문화는 토착 문화의 발전 결과가 아니라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특히 백제 문화가 이식된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카 계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소와, 일본어 발음으로 소가시가 외척으로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 소와, 즉 소가시는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신겸족 일본어 발음으로 나카도미노 가마다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외적 소와 일본어 발음으로 소가시를 제거하고 중대형 황자 나카노 오에노 미우지코와 함께 외국 유학생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이해의 연호를 대화 원년으로 정하고 수도를 지금의 내량 즉 나라 근처인 비조 아스카로부터 난파 나니와 현재의 대판 오사카라고 하는 지역인데로 옮기고 다음에 대규모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중국에서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화 개신, 다이카 개신은 군주 중심의 중국적 체제를 지향하고 당 율령을 모델로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예에 따라서 연호를 사용했는데 대화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종래 천황과 지방에 있는 유력 호족들이 소유했던 둔창, 직할령이나 전장, 부민 등을 없애고 국가에서 소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부민을 국가의 공지 공민으로 삼고 호족과 조세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대형이 천황으로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천지천황입니다. 668년인데 이 시기에 백총강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대만 또는 중국에서는 이 백총강 전투가 일본이 백제에 대한 백제를 지배하고 있었다가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백제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일본식으로 하면은 잃어버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개박살난 전투가 백총강 전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면은 백제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다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부흥운동을 지속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672년 임신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천지천왕이 죽자 아우와 아들이 권력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결과 아우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천무천왕입니다. 이 천무천왕 시대에는 황제의 신격화와 친정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내 유력호족의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역사서를 편찬했고 율령을 제정해서 반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세계 성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지배층에게 성을 하사하게 되면서 황족을 중심으로 한 신부질서를 재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곡을 없애고 관인에게 식봉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인데 이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도교의 용어를 본떴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 당나라 고종 시대 때 무축천이라고 해서 나중에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가 있죠. 이 무축천이 황후로 있었는데 이 당시 고종은 간질병 등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정사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무축천이 황후로서 대신 정치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고종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사실상 황제처럼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남편인 고종과 자신을 합쳐서 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은 성인이라고 할 때 쓰는 성자인데 주로 정근대 시대 때는 공자를 제외하면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이성은 두 명의 성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황제는 한 명이기 때문에 성인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두 명의 성인, 즉 자기 자신이 황제의 아내가 아니라 황제와 동격인 성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종을 천황, 자기 자신을 천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천후는 하늘의 황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고대 시대에는 황후할 때 쓰는 후자가 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게 묘미가 다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천자의 황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그 자체가 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이 천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던 것은 이때 천무천황 시대 때 그나마 천황권이 강화됐다라고 합니다만, 일본 역사에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권력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대에 와서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헌법과 법률상에는 천황에게 막대한 권력이 주어지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천황이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명치 정부의 개국공신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징적인 허수아비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모델이 됐던 게 황제였으나 자기 아내한테 권력을 뺏겼던 고종 시대에 천황이라는 용어, 허울뿐인 황제라고 하는 칭호에서 본땄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 백제 유민인 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명에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명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문학적이고 함축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이 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일본에 가서 항복하라고 설득을 하러 가는데, 그때의 이 군주를 제 황제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천황, 황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 제자가 아무리 봐도 당시에 부흥운동을 하고 있었던 백제의 우두머리를 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석연찮은데, 거기서 나오는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재팬, 외국이 아니라 백제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지금 일본 학자들은 한 반반 정도인 것 같고, 중국 학자들은 무조건 이게 일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의문이 풀립니다. 만약에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제의 별칭, 별명이었다라고 하면은,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에 백제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상세히 자세히 나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중국의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기록들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면 백제의 성왕이 신라와 싸우다가 신라의 매복에 걸려서 사로잡혀 죽게 되는데, 일본 서기에는 신라 왕이 성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자기네 궁전 신라 왕이 앉는 의자 밑에 있는 섬돌 아래에다가 묻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당시에 왜구들이 정보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왜 이 기록이 없었을까요? 문자왕이 죽은 후 안장왕과 안원왕이 즉위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관계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일본서기에는 이때의 문자왕이 죽은 다음에 고구려의 지배층이 두 형제들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수도 평양에서 시가전을 벌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형이 즉위한 다음에 동생이 즉위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듯한 기록이 있죠. 이 밖에 일본 서기의 상당수가 한반도 내부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국력이나 정보 수집 능력을 보면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기록에 왜가 한반도 남부를 공격하거나 그런 기록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록도 아닌데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일본이 백제의 별칭 즉 별명이라고 하면은 이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게다가 백제의 역사책 이름이 뭐죠? 서기. 일본의 역사서기는 일본서기. 그래서 일본서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백제의 역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한 말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본 서기에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나라의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나라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년에 당나라 수도 장안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정방형이 계획도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율령제가 실시되고 불교 문화가 갑자기 융성해지는 시대였습니다. 794년 환무 천황, 일본어 발음으로 간무 천황이 해이안교, 평안교로 천도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평안 헤이안 시대는 주로 등원시, 일본어 발음으로 후지와라시의 섭관 정치가 지속되었습니다. 섭관은 섭정과 관백의 합성어입니다. 섭정과 관백은 모두 외척들이 천황 대신에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어린 천황이 즉위하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외척으로서 정치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를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성인이 되면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황을 여전히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여전히 정치를 계속합니다. 이를 관백이라고 합니다. 후지와라시가 외척으로서 대대로 천황가를 후지와라시 여성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계속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천황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어린 아들한테 천황의 자리를 물려주고 상황이 되어서 어린 아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원정이라고 합니다. 인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외적 세력을 견제하는데 성공을 했으나 섭정, 관백, 원정 모두 천황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일본의 최고 군주는 대부분 자기가 실제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처럼 외척, 자기 아버지, 무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치를 했었고 영국처럼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 하나 통치하지 않는 그런 허수아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율령 지배가 쇠퇴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일본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육아의 오경과 정치제도, 불교, 회화, 담징이 범용사의 그림을 그렸죠. 를 전파했고 백제에서는 아직기 왕인 단양이 고안무 등이 유학을 전파했으며 노리사치계 해총이 불교를 전파했고 백제의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자퇴자가 일본의 미술을 전파했고 관륵 소장이 천문 지리와 관련된 지식을 일본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불교 음악, 의학, 제방을 쌓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즉 조선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혹은 가야의 문화를 전수받지 않았더라고 하면 일본 문화가 꽃피지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영향을 거의 역사에서 다루지 않고 중국에서 직수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즈카 문화의 중심지에서 범용사 즉 호류지 금당 벽화는 담징이 그렸죠. 그 다음에 다카마스 고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고분 벽화에서도 고구려의 벽화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칠지도가 있는데 이 칠지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하마드 깐수, 한국 이름으로 정수일 박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칠지도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가 7개라고 하는데 7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백제에서 외왕에게 하사한 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일본의 가나입니다. 일본의 문자를 가나라고 하는데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있습니다. 원래 사용했던 게 카타카나였는데 배우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를 약칭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히라가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히라가나는 일상적인 문장에서 사용하고 카타카나는 주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사용하는데 불과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카타카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변형 모형을 보게 되면은 한자에 있는 획을 따서 만든 게 이 가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견당사 선박의 복원도입니다. 배가 상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학설은 견수사와 견당사를 보내서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로부터 율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그대로 직수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사신과 유학생들을 실어 날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고요? 원인, 일본어 말로 엔닌이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견당사 일행이 타고 갔던 배가 일본 배가 아니라 신라 상인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견당사 일행이 신라인들을 통역으로 해서 겨우겨우 여러 지방을 거쳐서 장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나라의 여러 지방관들은 외국의 사신들이 지나가도 사신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통역관들이 어떻게 교섭을 해가지고 그나마 접대를 받아서 수도 장안까지 갈 수 있었죠.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국가 권력이 약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 이전에도 과연 달랐을까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신라의 도움이 없었으면 진짜 중국까지 과연 배를 띄워가지고 갈 수 있었는지 좀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율령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율령국가와 율령체제. 일본에서 만든 논리가 율령국가와 율령체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국가다운 국가체제가 별로 없다가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여서 율령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국가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는 당나라의 율령을 베낀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서가 일본에 남아 있었고 19세기부터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인전정승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전정승 같은 경우는 당나라 율령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령이 만들어져야 고대 국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논리를 자국 즉 일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에까지 강요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모델 즉 삼성육부 조용주 부병제라고 하는 당나라의 제도가 이 율령에서는 그대로 통용되지 않고 일본식으로 변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코토토리라고 해서 그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게 자기네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제를 보면은 이관팔성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담당하는 신지관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정관에는 좌변관과 우변관이 있어서 좌변관에는 중무성, 식부성, 민부성, 치부성이 있고 우변관에는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국내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신지관과 태정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처럼 제사와 일반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관제는 중국에서는 서주시대 때 있던 2000년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이때 율령체제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었던 국가체제가 중국보다 최소 2000년 정도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관과 우변관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뭔가 유사한 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발해의 삼성 육부 관제를 보면은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 밑에 중대성과 선조성이 있고 각각 충인의 지예신이라고 해서 세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본의 태정관 밑에 좌변관, 우변관이 있는 거는 발해의 삼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놈 미친놈들이 원래는 육부라고 해서 이부, 예부, 형부처럼 부자를 써야 되는데 이 부자 대신에 성자를 씁니다. 원래 이 성자는 중앙관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전중성, 내시성 등 이런 관청 명칭이 사용하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는 부자를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국의 당류를 받아들인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게다가 지방제도로서 국, 군, 리, 향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도독부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현, 향 밑에 리가 있는데 이 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 가장 큰 행정구역에 국사, 일본어 말 고쿠시를 두게 되는데 중앙에서 파견하고 밑에 있는 군사, 즉 군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임기가 짧습니다. 뭐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군지는 지방 호족인 국조, 일본어 발음으로 군이노 미야코 집안에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신입니다. 제가 중국의 군연지배 체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지방관은 황제나 조정에서 지방관을 임명해서 파견한다. 두 번째는 임기제, 세 번째는 회피제, 즉 본적지 회피제도,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상피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권력을 민정과 군정 등 다양한 것으로 나눠서 지방관이 일부의 권한만 행사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 즉 일본어 발음은 군지는 현지, 본적지 출신의 인물을 임명합니다. 이거는 중국 역대 군연지배 체제 원칙을 어긴 거죠. 게다가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 임명입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지방의 세력들, 소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구분전에 해당하는 반전수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6년에 한 번 토지조사를 해서 국가가 토지 분배를 한다. 당나라에선 3년에 한 번 토지조사를 하는데 행정력이 딸리니까 6년에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조세제도에서는 이거는 토지세 전조인데 수확의 약 3%를 징수한다. 용과 조는 성인 남성이 부담을 하고 견, 포, 토산물을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묘는 1년에 60일 이내 노역, 병역은 사실상 요역이라고 하는데 일단 자묘의 기준도 당나라보다도 훨씬 더 길고 병역, 즉 군역이 없고 이게 노동력 징발인 요역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당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중국의 율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이 공적 세력으로 흡수되어 귀족 세력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들이 만들어낸 게 귀족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당나라의 지배층을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귀족이 위진남북조 시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후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사사, 즉 신사와 불사 세력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황의 지위와 권한이 전제군주인 천황과 귀족들이 서로 같이 병립을 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에 말했듯이 종교를 담당하는 신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율령에는 없습니다. 이런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당나라에서 구시 중의 하나인 태상시의 제사를 다루는 기구가 있지만 이 태상시는 삼성 육부보다도 하위에 있는 관청이죠. 그리고 시성제 원리에 기초한 신분질서를 만들었는데 당나라에는 형식적으로 규정사항으로는 문벌 세력들이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규정들이 그다지 많이 없는데 이거를 그게 아니라 지배층들의 세습할 수 있는 신분질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율령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의 이중구조, 즉 군지, 군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토착인 호족들을 종신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곧 원래부터 있었던 그 지역 소국의 우두머리를 그 지역의 지방 형식적으로는 지방관처럼 임명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우두머리의 권력을 유지하는 건데 이것은 중국의 군연지배 체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일본의 율령 국가와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게 중국의 제도를 잘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의 당나라 시대 제도를 받아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령을 수용해서 반포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일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율령을 제정하기 전에 20년 동안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아마도 이런 제도가 신라에서 신라의 율령이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신라의 율령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도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가설, 정설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령체제는 지네 나라 역사만 왜곡을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돼서 한국 고대사의 학문 1세대들이 대부분 일본 학자였거나 일본에서 유학을 온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확실하지도 않은 이런 율령국가와 율령체제를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율령을 받아들이고 반포하기 전에 있는 역사는 사실상 고구려백제 신라 모두 국가체제라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래서 고구려백제 신라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율령체제를 통한 체제 정비가 전혀 중국에 있는 제도와 다른데 다른 제도를 율령국가라고 사실 율령국가도 아닌데 율령국가라고 못 박으면서 그거를 남의 나라 역사 즉 우리 한국 고대사에다가 맘대로 잣대를 그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는 게 견수사와 견당사를 파견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중국의 정치 제도를 모방해서 자기네들의 국가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이성씨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할 때 안창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일본에 파견합니다. 원래는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다가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원래 목적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점을 배우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입헌군주국,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일본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명치유신의 개국공신들이 지네들끼리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체제. 그 다음에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의 해군력, 하사관 제도, 독일에서는 강력한 육군과 군국주의,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을 비롯한 민법과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파리의 퇴폐향락적인 부르주아 문화,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대화에 성공했다라는 도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똑같은 도식을 1400년 전의 역사에다가 그대로 투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견당사 견수사가 중국의 율령과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대 일본의 율령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되고 이거는 자기 나라의 역사의 왜곡이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고대사에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번의 영토는 토요콘 서남쪽에 있으며 지금의 티벳고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토요콘의 방해 때문에 당 이전에는 중국과 교통이 없었습니다. 토번에 대해서는 사서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토번은 서강이라고 하는 이민족에 속했으며 서강 150개 무리 가운데 발강의 후예라고 합니다. 이들 부족은 장강, 황하이 상류와 황수, 민강 연안에 흩어져 살다가 대략 발강부의 추작인 골제발실야에게 통일되어 발자와 번자음이 같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은 토번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토번은 동진 말년 남량을 세웠던 독발 이록고의 후손들로서 이록고의 아들 번니가 나라를 잃고 전전하던 중 강에서 나라를 세워 성을 발졸랴라고 고치고 독발을 국호로 정했기 때문에 이 말이 와전되어 토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티베트인 자신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관세음보살이 한 여마와 결혼해서 둔 자녀 6명의 후예로서 그들의 왕실은 인도의 아소카 왕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국왕인 앙사참보는 중국의 한 문제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보는 토번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앙사참보 밑에 41대 기종농찬 혹은 송첸캄포라고도 합니다. 이에 이르러 중국과 밀접하게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송첸캄포는 진 선제초년부터 당 고종초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송첸캄포 시대 토번이는 아직 목축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주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부의 성곽은 있어서 국도를 라싸라고 불렀습니다. 정과 8년 즉 634년 송첸칸포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자 당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 이들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첸칸포는 당에 구원하였는데 당나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토보는 토요콘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 의심하여 군대를 보내 토요콘을 공격하자 토요콘은 버티지 못하고 청해 호수 이북으로 도망하여 많은 사람과 가축이 토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토본은 당항 등 여러 강을 공격해서 20만 명을 거느리고 송주로 진격했습니다. 정관 12년 즉 638년 당나라는 후군집을 보내 토벌하게 하니 송주성 아래에서 토본을 물리쳤습니다. 송첸칸포는 사죄하고 구원을 청하였으므로 당나라에서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정관 14년 송첸칸포는 그의 재상 녹동찬을 보내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는 문성공주를 송첸칸포에게 출가시켰습니다. 송첸칸포는 그녀를 위해 다른 성을 쌓고 궁을 지어주어 설계하였으며 공주가 토본이인의 얼굴에 홍색 칠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자 송첸칸포는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성공주는 티베트 지역을 중국화 즉 한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인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 토번이 당나라한테 패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 이후 토번은 계속 당나라를 공격했으며 당나라는 이를 막기 위해 토번과의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토번은 당 고종시대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토본은 양동, 탕구트, 강의 땅을 모두 점령하였다. 동쪽으로는 양주, 송주, 무주, 준주 등 주와 서로 접하고 남쪽으로 사라문에 이르렀으며 서쪽으로 쿠차, 소록 등 안서사진을 공격하여 함락하였고 북쪽으로 돌고를 막았으니 땅은 사방 만열이었다. 한위 이래 서용의 강성함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구당서 토번전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당시 토번의 영토가 상당히 넓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 고종 시대였었는데 그래서 토번은 당나라의 영토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해당하는 서역이라고 불렸던 지역까지 진출했었고 당나라 수도 장안의 서쪽에 있는 변방도 여러 차례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 토본을 막기 위해서 변방에 하서군을 비롯한 군대를 배치하게 되는데 토본을 막기 위해서 부병의 군사들을 변경에 장기적으로 배치하게 되었던 것이 부병제가 해체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 진인각의 학설입니다. 토본의 영토는 여기 나오는 기록이 최고로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안사의 난 이후 토본의 영토는 더욱더 확대됩니다. 안사의 난 때 토본은 수년간 당나라 서북의 수십 조를 침략하여 석방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방절도사의 임무는 본래 북쪽에 있는 유목민을 막는 것이었으나 이때부터는 또 서역을 막게 되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방절도사의 군사력은 토본처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석방절도사 변경의 연변에 머물고 있는 토본의 군대는 모두 4만 명에 말이 16만 필이었으나 석방절도사의 군대는 겨우 1만 명이었고 말은 3,200필이었습니다. 석방의 전투력이 비록 강했으나 쌍방의 실력에는 심한 차이가 있어 토본과 대항할 때 불리하였습니다. 석방절도사의 총수인 곽자의는 당시 정세에 따라 토본을 막고 위구르를 농락하여 석방절도사군이 양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자의는 본래 현종 말년에 석방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그 후 여러 번 승진하고 자리를 옮겼으나 석방군은 시종 그의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침내 대종에게 채택되어 당나라는 위구르에 대하여 참고 양보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고 전력으로 토본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말과 비단교역은 더욱 성행하고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종 때에 이르러 이러한 정책은 한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덕종은 옹왕으로 있을 때, 즉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
위구르의 모욕을 받은 일이 있으므로 몹시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부분의 당나라 장령들은 중국에서 위구르인의 교만과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제지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중원년 즉 780년 덕종 주기 초에 진무 유후 장광성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구르 사자 돌뚱 등 90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다행히 위구르의 합골돌 가한이 새로 즉위하여 당나라와 대적하지 않고 큰 분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덕종은 그들과 절교하는 한편 토번 포로들을 귀환시켜 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번은 화약을 지키지 않고 전처럼 공격해와 정원 2년 즉 780년 덕종은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이후 토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재상 이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대항하는 정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위구르와 화친을 맺고 위구르는 당나라에 대하여 아와 신이라 부르는 표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위구르와 당나라가 관계를 개선하자 토번은 더 이상 당나라 침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구르는 출병하여 당나라를 돕기도 하면서 당나라가 토번과 싸우는데 우세에서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번은 여러 차례 침입해 왔으나 다시는 당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중 덕종식이 나란히 문란할 때 만일 이러한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당나라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대종 덕종 이후 당나라와 위구르의 관계는 순종, 헌종, 목종, 경종, 문종, 황제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서 전후 수십 년 동안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나라가 지출한 대가는 막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번입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 당 제국의 소국이 비어 있을 때 토번은 당나라를 침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당나라의 하서 절도서와 농우 절도서가 관할하고 있는 수십 주의 지역을 점령하여 지금의 섬서선 중부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수시로 장안까지 진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 광덕 원년 즉 763년 토번이 당항 토요콘 등 22만 명을 이끌고 장안을 점령하자 대종은 섬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 후 토번이 스스로 물러가자 대종은 비로소 환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삭방절도사 복고회은이 하동절도사 신운경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위구르 토번과 연락하여 영부로부터 남쪽으로 장안을 압박했으나 당나라의 방어로 물러났습니다. 영태원년 즉 765년 복고회원은 다시 위구르 토번 등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각자 길을 나누어 침입했습니다. 복고회원은 도중에서 갑자기 죽고 토번 위구르 군대와 합하여 경양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곽자이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구르를 설득하여 그들과 맹약을 맺고 토번을 함께 공격하여 비로소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종은 시종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항거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여 여러 차례 토번의 침입을 막아내고 곽자의 휘하의 석방군인은 토번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덕종 때 위구르를 적대시하고 토번과 친선하게 되었습니다. 건중 4년 즉 783년 당나라는 토번과 청수에서 맹약을 맺고 정식으로 토번의 난주, 위주, 원주, 회주, 성주 등 주와 유주 일부의 토지 소유권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서쪽 지역은 안서, 북정의 두 도부만이 있어서 위구르의 지원을 받고서야 겨우 지킬 수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번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토번은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침입했습니다. 이때 곽자이는 죽었으나 계속해서 명장인 이성, 혼감, 마수 등이 있었습니다. 토번의 대신인 상결차는 이 세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성은 삭방군의 우두머리가 되어 토번과 싸울 것을 강력히 주장하자 상결차는 유언비어를 버티려 이성을 중상하고 의심 많은 덕종에게 이성을 신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결차는 마수에게 화의를 구하고 또한 맹약 이후 그들이 점령했던 당의 토지를 귀환시키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수와 재상인 장현상은 이성과 불화하여 모두 토번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고 덕종도 토번과 연맹하여 위구르를 견제하려고 했으므로 이성의 병권을 해제하고 토번과 동맹을 결심하였습니다. 정원 3년 즉 787년 당나라는 혼감을 보내어 원주에서 토번과 맹약을 맺고 양주를 평정했습니다.
사실 토보는 맹약할 때 틈을 타서 혼감을 사로잡고 장안으로 진군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혼감이 맹약 장소로부터 단기로 도망하여 토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맹약 장소에서 당나라 군사 수명이 피살되고 수천 명이 생포되었으며 마수도 이로 인해서 병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히 토번의 큰 수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덕종은 토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재상 이필의 건의대로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대항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덕종은 위구르와 화친하는 한편 토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했습니다. 정원 3년 787년 이후 토번은 여전히 여러 차례 침입하여 정원 5년 789년 안서 북정의 두 도호부가 토번에게 함락당하여 당나라에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부터 당나라의 서쪽 변경은 지금의 섬서성과 감숙성 접경 지역의 농산 일대만 겨우 차지하게 되고 농산 서쪽의 영토는 전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번의 당나라 침입 범위는 북쪽과 장안 주변의 여러 주, 지금의 사천성 변방구역 즉 당시 검남 서천절도사 관할구를 제외하고 당나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원 9년 즉 793년부터 당나라는 토번에 대한 전략을 바꾸어 북수 남공책을 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검남 서천절도사 위고에게 명령하여 운남과 연락하여 토번의 신복을 찌르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삭방대장 양조성 등에게 명령하여 서쪽 지역의 염주와 방거, 합도, 목파 등의 성을 찾도록 하여 토번이 동진하는 길목을 막아 수비를 튼튼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비록 토본과 항상 전쟁 상태에 처했으나 점차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중심도 북방에서 남방으로 옮기고 위고도 운남과 군대를 합쳐서 토번을 공격하여 전후 48만 명의 토번을 격파하고 절도사 이하 토번 군관 1,500명을 사로잡아 죽였으며 5만 명을 참하였습니다. 목중 장경 원년 즉 821년에 이르러 토번과 당나라가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맹약을 맺은 이후 토번은 여전히 소규모로 침입하였습니다. 문중 때 토번은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번의 이태찬보가 병을 자주 앓게 되자 대신에게 정사를 위임했는데 이 때문에 오랫동안 변경에 화가 없었습니다. 개성 3년 즉 839년 이태찬보가 죽고 동생인 달마를 세웠으나 잔악하여 국사가 더욱 문란했습니다. 무종 회창 2년 즉 842년 달마가 죽고 후손이 없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하가 달마의 왕비 림씨 오빠의 아들을 참보로 추대하고 그 자신과 림씨가 공동으로 국정을 처리했습니다. 토본의 변방의 장군인 논공열은 이를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후 내란이 일어나서 국내가 몹시 혼란했습니다. 선종 대중 3년 즉 849년에 이르러 토본이 소유하고 있던 현재의 감숙성 동부의 태주, 원주, 안락 3주와 석문 등 7관은 당에 투항하였고 남방의 유주도 당에 수복되었습니다. 대중 5년 즉 851년 사주 현재의 감숙성 도낭시 일대입니다. 사람인 장의조가 사주를 점령하고 당나라에 투항하였습니다. 그 후 장의조는 사주 주변에 10주를 평정하였으며 이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의조 일족이 그 이후 5대 십국시대 때까지도 이 지역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대중 11년 857년 토번 추장인 상연심은 하주, 위주 등 2주를 가지고 당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이후 토본은 완전히 쇠약해졌습니다. 선종은 필감을 파견해서 탕구트를 초무하자 당나라의 서쪽 변방은 비로소 완전히 평화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의종 함통 7년 즉 866년 당은 논공녀를 사로잡아 죽이고 그 무리들은 영남, 현재의 광동성, 광서성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후부터 토번은 당나라와 왕래하지 않게 되고 당도 내란 때문에 변방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황이라고 하는 지역, 현재의 청해성 북부 지역과 신강 위구르 자치구 동쪽 지역은 감주의 위구르, 감주 회골에게 점령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조는 몽사조라고 하는데 현재 운남성 서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남만의 육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6개 집단은 스스로 육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조자는 당시 이 이민족들의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개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당초에 이 가운데 몽사조가 강성해졌습니다. 몽사조는 6개 왕국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었으므로 남조라고 불렀습니다. 즉 남방의 왕, 남방 왕국, 남쪽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현종 시대에 남조는 강대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5개 왕조는 약해졌습니다. 남조의 군주인 피라합이 당의 검남절도사 왕욱에게 뇌물을 주어서 6개 왕조 즉 6조를 합쳐서 한 나라로 묶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은 이를 허락하고 개원 26년 즉 738년 피라합을 운남왕에 봉하고 귀의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귀의는 태화성으로 이주해서 여러 만족을 복속시키고 토본을 격파하면서 강성해졌습니다. 귀의가 죽은 후 아들 각라봉이 즉위하였습니다. 첨보 9년 즉 750년 운남태수 장건타의 모욕을 당하고 당나라를 침입하여 운남을 공격하여 장건타를 살해하고 요주와 32개 소이주 즉 기미주를 뜻합니다.를 점령했습니다. 다음에 당나라는 검남절도사 선우중통을 보내 남조를 토벌했으나 크게 패하여 죽은 사람이 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강라봉은 토본과 외교관계를 맺어서 토본의 신하가 되고 토본은 그를 찬보종, 왕제 즉 왕의 아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불렀으며 강라봉은 스스로 동제 즉 동쪽의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선우중통은 양국충의 무리였으므로 비록 패했지만 양국충은 그의 전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그 후 당나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남조를 공격했습니다. 양국충은 4갈래로 군대를 보내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첨보 13년 754년 당나라는 검남 유후인 이피를 파견해서 7만 명을 거느리고 남조를 공격하게 했으나 또 크게 패했습니다. 양국충은 이를 전승으로 잘못 듣고 군대를 일으켜 남조 정벌에서 상실한 사졸은 모두 20여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 남조에서의 패배가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남조는 그 틈을 타서 당나라의 땅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대종 때 각라봉의 손자 이모심을 세웠으나 토본의 착취가 무거워서 마침내 토본을 이탈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속국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력 14년 즉 779년 토본과 남조가 연합하여 유주, 무주 등을 공격했으나 당나라 장수 이성 등에게 패하고 이모심은 다시 토본에 신속했습니다. 덕종 정원초의 당의 검남 서도절도사 위고가 남조를 초무하여 남조로 하여금 토본에서 이탈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정원 10년 즉 794년 남조는 토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당군에 귀속하여 이후 남조는 토본의 적이 되었습니다. 남조는 1000보년간 당나라의 반기를 든 이후 당나라와 관계를 끊은 지 40년 동안 지내다가 이때 이르러 당과 화친하게 됩니다. 이무심의 4대 손인 풍우에 이르러 남조는 당나라와 외교사전을 주고받았고 20년간 계속했습니다. 문종 태화 3년 즉 829년 당의 검남 서천절도사 두원영이 그 부하의 의복 양식을 삭감하여 병졸들은 의식이 부족해지자 남조로 수항하여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풍우의 제위 시기로 권신인 왕차전이 대규모로 침입했고 이들 항복한 수졸들을 향도로 삼아서 수주, 융주, 공주, 삼주를 잇따라 함락하고 성도를 포위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두원영을 파면하고 곽소를 후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조의 군사도 성도를 포위한 지 열흘 만에 물러갔으나 남녀 백성 수만 명과 적지 않은 물건들을 약탈해갔습니다. 다음에 이덕유가 곽소의 뒤를 이어 서천절도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덕유는 군사를 훈련하고 양식을 준비하여 변경의 화에 대비하고 남조가 잡아간 성도 백성 4,000명을 귀환시켰습니다. 이후 남조는 사천 사람들과 30여 년 동안 전쟁 없이 무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선종 대중 13년 즉 859년 풍우가 졌고 아들 세룡이 즉위하였습니다. 당에서는 그의 이름이 태종 현종의 휘와 비슷하다라고 하여 책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룡을 마침내 이해의 황제라고 자칭하고 국호를 대례라고 하였으며 군대를 보내 파주를 점령했습니다. 현재의 귀주 준이시 일대입니다. 의종 함통원년 860년 당이 파주를 수복하자 남조는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안남 토착 세력과 합쳐서 교지를 함락했습니다. 다음에 당은 교지를 되찾았다가 함통 4년 즉 863년 다시 남조가 교지를 점령했습니다. 함통 7년 866년에야 비로소 당의 절도사 고병이 교지를 탈환했습니다. 함통 10년 즉 869년 세룡이 국력을 기울여 가주, 여주, 아주 등지를 함락하고 그 다음에 청도를 포위했으나 함락하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그 후 남조가 희종 건부 원년 즉 874년 다시 서촌절도사 지역을 침입하자 당은 고병을 서촌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고병은 부임한 후 수비를 크게 강화하니 남조는 더 이상 사천 지역을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고병은 남조가 불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려 경선을 사신으로 보내 세룡에게 당나라에 귀부하도록 하자 세룡도 이를 따랐습니다. 남조는 세룡 재위 기간에 2차례 교지를 함락하고 2번 서천을 침입했기 때문에 국력이 피폐해서 휴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조가 다시 침입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부가해서 설명하면은 교지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을 지칭합니다. 건부 4년 877년 세룡이 죽고 그 후 남조와 당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종 천복 2년 즉 902년 남조는 신하인 정씨에게 찬탈되어 250년 동안 유지되고 있던 몽씨 왕실도 여기서 끝나고 그 이후 당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수수께끼. 여기 있는 사료를 보게 되면은 통전 변방전과 수서 고려전, 고구려전의 기록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통전 변방전 고구려조의 기록을 한번 검토해 보면 기지 후한시 방 이천리 지 위 남북 점협 제 천여리 지 수 점대 동서 육천리. 그 땅은 후한 시대의 사방으로 이천리였다. 그 후 위, 여기서 나오는 위는 삼국시대 위나라입니다. 남북조 시대의 점차로 영토가 좁아졌다. 그래서 겨우 천여리에 불과했다. 수나라 시대의 점차로 영토가 넓어져서 동서 육천리였다. 여기서 중국의 삼국시대와 남북조 시대에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시대였는데 이 시대의 영토가 천여리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당시 당나라의 도량형으로 10리 정도면 현재의 6.5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당나라 시대 때 도량형이라고 하면 2000리라고 하면은 후한 시대 2000리면은 동서로 1300km였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으로도 1300km였다라고 하면은 광개토대왕 시절보다도 훨씬 더 영토가 넓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때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절반으로 줄어도 650km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나라 때 고구려 영토가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은 수서나 삼국사기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서로 6천리였다라고 합니다. 동서 6천리면 대충 3,900km인데 고구려 영토가 3,900km라고 하면은 어디서였을까요? 지금의 연해주 지역이 고구려 영토였다라고 가정해서 선을 긋더라도 직선거리로 구글 지도에서 그어보면은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이게 직선거리가 아니라 산악 지역에서는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직선거리보다는 상당히 적겠지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수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기국 동서 이천리 남북 천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동서가 이천리이고 남북으로 천리이다.
동서 이천리라고 하면 약 한 1300km, 남북으로 약 650km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영토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당서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고려자 출자 부여지 별종야 기 국도어 평양성 즉 한 낙랑군지 고지 제 경사 동 오천백리 동도해지 신라 서북도 요수지 우 영주 남도해지 우 백제 북지 말갈 동서 3100리 남북 2000리라고 되어 있어서 고려는 고구려를 지칭합니다.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부터 나왔다. 그 나라의 수도는 평양성인데 한나라의 낙랑군의 옛 땅이었다. 경사 즉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부터 동쪽으로 5100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신라에 이르고 서북쪽으로 요수를 건너면 영주에 이른다. 영주는 당나라 땅입니다.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백제에 이른다. 북쪽으로는 말갈에 이른다. 동서 3100리이고 남북으로 2000리이다. 3100리면은 2015km 정도입니다. 동서로 2015km 정도이고 남북으로 1300km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세 기록 모두 고구려의 영토의 규모가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기록을 신뢰를 해야 될까요? 구당서 기록을 보게 되면 고구려가 동서로 3100리 즉 2015km 남북으로 1300km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거리 측정을 해 보십시오. 고구려 영토가 어느 정도가 되는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의 영토가 과연 맞는 걸까요? 하여간 문제만 제기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미스테리는 또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인구가 69만 7천 호였습니다. 사람 수는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신당서에서는 69만 호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의 인구가 21만 508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백제는 76만 호라고 해서 고구려보다도 훨씬 더 호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림사지에는 당평 백제비를 보면은 24만 호 620만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20만 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삼국유사에는 15만 2300호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먼저 사료에서 백제의 호구를 보죠. 당평 백제비를 보면은 인구가 24만 호보다 더 중요한 건 620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백제가 멸망했을 때 영토가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의저왕 때에는 경남 지역의 서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경상도의 일부 지역까지도 백제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충청도와 전라도, 물론 여기에는 대전시와 광주 두 광역시를 포함한 건데, 이 지역의 합친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정부 통계인 이 나라지표에 있는 2018년 인구를 보면은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를 합한 인구가 945만 명 정도입니다. 아마 충북 지역은 신라 영토니까는 거기서 제외를 하게 되는데, 근데 백제가 망했을 때 인구가 62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심지어 조선 초기에도 성인 남성 수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해서 이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합한 지역의 인구가 62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호수로 따져봐도 76만 호이고, 고구려의 호수인 69만 7천 호 또는 69만 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고구려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호수, 고구려와 백제의 호수를 전부 더하게 되면, 구당서, 신당서에 있는 거를 더하게 되면은 155만 호 정도입니다. 155만 호가 많은지 적은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당나라 때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을 660년과 668년과 가장 가까운 호구수가 650년의 호구수가 있습니다. 650년에 당나라 호구가 615만 6141호였고 인구가 3714만 명이었습니다. 615만 호와 1500만 호. 고구려와 백제를 합한 호수가 당나라 전체 호수의 4분의 1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래서 영토도 고구려 영토도 당시 당나라가 파악하고 있는 영토가 생각보다 동서 길이가 넓은 나라였는데 인구만 하더라도 당나라의 인구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와 백제는 생각보다 영토가 넓었거나 영토와 상관없이 땅이 상당히 비옥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백제 영토에 한반도에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일부 제야사학자들은 일본과 중국의 일부 땅도 백제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당나라에서 이 기록들을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네 공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호구수를 과장해서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누가 호구 통계를 가지고 장난을 할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면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경제 대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나라 군대가 제1차 고구려 원정에서 113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게 그 숫자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많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수나라가 진나라를 정복할 때 동원했던 군대 수가 51만 8천 명이었다라는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3만은 51만 8천 명의 배가 되는 인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고구려가 진나라를 정복하는 데 동원했던 군대의 2배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나라 때까지도 결국 당나라한테 망하긴 했지만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막았던 걸 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보여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수나라가 51만 8천 명을 동원해서 정복한 진나라는 강남 지역이었는데 당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식량이 상당히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대개 군사들이 식량을 가지고 가지만 적어도 진나라를 정복한 다음에는 약탈을 하게 되겠죠. 약탈이야 귀중품이야 어느 나라나 다 지배층들한테 많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다시 회군할 때까지 필요한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는 장강 유역에 있는 강남 지역은 51만 8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나라가 113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던 거는 물론 고구려를 정복한 다음에 금, 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있었을 텐데 귀중품 말고 이 113만이나 되는 대군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고구려에 있었기 때문에 113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바로 그겁니다. 고구려가 한 달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에 망했다라고 하면 113만이나 되는 수나라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고 있을 만한 그런 나라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 만주 지역에 대한 기록들이 적고 특히 경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충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비옥한 땅이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특히 명나라 때 기록을 보게 되면 명나라 때 만주에 있었던 요동도사 같은 경우도 자급자족이 잘 안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적어도 이들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수나라 시대 때 이미 북주 시대 때부터 수나라 당나라 전반기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농작물의 북한 개선이 올라가게 됐다고 하죠.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워지게 되니까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한계가 북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곡물들, 이때 만주에서 쌀이 재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리나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재배가 되고 수확량도 증가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겪고 나서 보니까 과연 이 온난화가 지구 평균 온도보다도 2도, 3도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살만한 건가? 오히려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해충들이 증가하게 되고, 지금 있는 코로나 사태도 가이아 여신,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와 지구에 사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유기체처럼 이루어진다는 가이아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만, 가이아 여신들이 바이러스 인간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주의 여러 지역을 가봤는데 만주 지역에는 사실 보기와 달리 평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구경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요새는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보기 쉽진 않지만 사방을 둘러보면은 어딘가에 산이 보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산이 보이지 않고 평지만 보이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만주 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감동해서 그 평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같이 갔던 동료 연구자가 풍경을 동영상으로 찍는 걸 보고 사진이라고 하는 게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영상 찍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5월이나 6월 달에 시간이 되면은 만주 지역을 돌아보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다시 만주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본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지평선이 끝없이 보일 정도로 시속 350km 정도로 달리는 고속철에서 두세 시간 정도, 대련에서 심양까지 가는데 잠깐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지까지 보일 정도로, 혹은 장춘에서 심양까지 가는데도 평지만 보일 정도로 광활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좁게 본 그 지역만 보더라도 장춘과 심양 그쪽이 있는데 그 지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평지예요. 지평선만 보이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당시에 숲이었는지 초원이었는지 농토였는지 이것을 알 수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뒤져보고 있는데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국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만주는 농업 생산력이 중국 본토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진짜 고구려에 113만이나 되는 수나라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비옥한 지역이었을까? 그럼 고구려의 땅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결론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구려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적어도 농업 생산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많고 많은 식량이 축적이 됐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를 수나라의 113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동원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한국사 교과서의 고구려 영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요하 서쪽 지역이 아닌 요하를 경계로 고구려의 영토를 표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중국의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고 해서 유명한 담기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지리 학자들이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앞에 있는 고구려의 지도와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고구려 지도보다도 훨씬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 땅 가운데에서 길림성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라 물길의 땅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상당히 적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휴대 고구려 지도라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본 지도와 비슷합니다. 백두산 이북, 여기서는 백두산도 말갈의 땅이라고 기록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백두산과 길림성에 해당하는 지역, 길림성 또는 흑룡강성 남부 지역도 고구려 땅이 아니라 말갈의 땅이었다라고 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나라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송말 말갈을 비롯한 여러 말갈들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땅이 말갈이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지방관을 직접 임명해서 통치하는 방식이었는지 이걸 군현지배 체제라고 하죠. 아니면 이쪽에 있는 그 여러 부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세금 수치와 전쟁에서 병력을 동원했는지는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겁니다. 당나라 때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했을 때 말갈인이 15만 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 고구려를 위해서 말갈인이 15만 명이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말갈도 고구려 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중국 역사지도집에 나와 있는 지도가 왜곡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역사의 왜곡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위서, 수서, 구당서, 신당서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말갈이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라 고구려와 또 다른 독립국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있는 한 이 기록을 바탕으로 고구려 영토가 현재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구려 영토가 아니다라고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게 되면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참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개순국가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회 통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당서에는 고려별종, 신당서에는 숭말말갈인인데 고구려에 부속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기록을 따서 송말말갈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모호한 게 전근대 시대, 심지어는 현재에도 단일 민족으로 구성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만 하더라도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 한족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춘추 시대에 예를 들면은 제나라, 지금의 산동성에 있는 제나라는 제나라를 세웠던 일족이 강성이라고 하는데, 여씨라고 하는데, 이 강성도 5호의 선비 흉노 갈강저할 때 하는 그 강, 지금 티베트의 유목민이라고 하는 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제나라를 세웠을 때 이쪽에는 레이라고 하는 집단을 비롯해서 소위 동이, 동쪽에 있는 오라케라고 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들을 정복한 다음에 국가를 세운 거죠. 진나라 같은 경우도 서융이라고 불렸던 여러 집단들이 있었고, 그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은 진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족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족 이외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중국 영토, 진나라, 한나라, 심지어는 수나라, 당나라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았죠. 고구려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고구려가 고구려 사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고구려도 수많은 중국인들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고 유물을 보면은 나오고,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에서 패하게 되면은 고구려 땅으로 항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했을 때 수나라의 군사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수나라 군사들을 일부는 유녀라고 하는데, 유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슬에는 창녀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하는, 여성이라고도 하는데, 결혼을 시켜서 농경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목민들이 고구려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말가를 비롯해서 묘지명을 보면 흘두릉이라고 하는 흉노계 집단도 역시 고구려에 있다가 나중에 당나라 때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만 하더라도 고구려,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사람들, 부여 사람들도 우리나라 선조라고 볼 수 있죠. 말갈, 거란의 일부, 다른 유목민의 일부, 흉노나 선비 등 유목민의 일부, 중국인, 한족 등
다양한 집단들이 살고 있는 여러 종족, 민족이 공존했던 국가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그런데 왜 발해만 지배층은 말갈계 일부 왕실과 고구려인, 그리고 피지배계층은 말갈인 이런 식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록 중에서 당대에 있었던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구당서와 신당서 이외에도 당회요, 책부원기, 자치통감 등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유일하게 신당서만 속말말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통감은 신당서가 편찬된 다음에 쓰여져 있던 책인데 이 자치통감은 당시에 사마광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유서, 유반, 범조우 등 3명의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편찬했는데 단순하게 그 전에 있었던 정사에 있는 기록을 편년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료 고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사에 없었던 사료들도 추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마관과 특히 당나라사의 전공자였던 범조우는 발해에 대한 기록이 자치통감에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숭말말갈 출신이라고 하는 기록 대신에 구당서에 있는 기록, 고려종 또는 고려별종이라고 하는 기록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종, 고려별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구려인과 같은 혈통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고구려 군주, 왕조가 같은 혈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 이 기록만 놓고 보면은 고구려와 같은 혈통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사를 보게 되면은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숙막 말갈이 고구려와 싸워서 패하게 되자 수나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싸웠던 속말말갈 이 세력들이 나중에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들이 같이 떠나서 국가를 세웠다? 이런 기록을 상황상으로도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발 양보해서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말갈린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해라고 하는 국호가 결국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발해 국호 연구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당나라에 끌려갔던 고구려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고씨라고 하는 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고씨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있는 성을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 중국성을 차용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부족의 명칭이나 그런 것들을 성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유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고씨인 이유는 자기 나라의 국호인 고구려의 고자를 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의 국명이나 부족의 명칭을 따서 성처럼 썼습니다. 혹은 중국 당나라 입장에서 그 사람을 기록할 때 반드시 성과 이름을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출신, 국명이나 부족명을 성처럼 붙인 거죠. 그래서 고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민들은 고구려 출신이라고 기록하기보다도 발해고씨였다라고 합니다. 고씨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문벌이 발해군 출신의 고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해고씨라고 칭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발해라고 하는 국호. 발해는 현재의 산동성과 요동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발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발해만까지 영토를 확대했기 때문에 발해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조영이 바로 고구려 사람이었고 혈통이 순수 고구려 혈통인지 말갈인지 혹은 선비, 흉노, 심지어 한족인지는 모르겠으나 고구려 사람이었고 고씨들 그래서 고구려의 고씨들이 발해 고씨를 자칭했는데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국명을 국호로 쓰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 설명이 아니면은 발해라고 하는 중국 내지에 있었던 군 이름이었던 발해가 이 고구려를 계승한 이 나라의 국호가 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밖에 기록에서는 대조영이 당나라의 영주에서 도망갔을 때 진국공, 진국왕이라고 했는데 이 진짜를 따서 원래 발해가 국호가 대진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죠. 혹은 원래 발해인들은 스스로 국호를 발해가 아닌 고구려,
당나라 시대 약칭인 고려로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다라고 합니다. 황제만 사용했던 연호를 사용했고 황상, 성인, 조 등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시호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발해의 첫 번째 왕이었던 대조영, 사실 이 대라고 하는 성씨도 중국에 없는 성씨인데 고자나 대자나 모두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대라고 하는 성도 고씨와 통해서 아마도 고구려인이기 때문에 대라고 하는 성을 썼던 것 같은데 대조영의 시호가 고왕입니다. 고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호한데 예를 들어서 왕자를 쓰면 태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왕 대신에 황제를 쓰면 고황제라고 하는 뜻은 그 왕조의 첫 번째 황제를 고황제라고 합니다. 원래 한고조 유방도 시호가 고황제인데 사람들이 나중에 고조라고 부르게 되다 보니까 고황제가 아닌 고조라고 불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대조영의 시호인 고왕이 아닌 고황제라고 칭하게 되면은 발해라고 불렸던 고구려의 계승왕조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주변에 있는 국가가 황제가를 자칭했다라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황제 대신에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육부의 정부 조직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제도와 좀 달라서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 있었고 중대성과 선조성 밑에 세 개의 부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왠지 당나라 후반기에 삼성 육부 조직이 약간 변형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신당서 기록을 보면은 천조성 아래에는 좌상, 좌평장사, 시중, 좌상시, 간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고 중대성에는 우상, 우평장사, 내사, 조고사인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화성과 중서성에 있는 명칭과 좀 유사하긴 합니다. 정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대 정사당이라고 하는 것과 좀 많이 비슷하고 중국의 당나라의 관명을 상당히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용천부도 당나라 수도 장안을 그대로 모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이전에 있었던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천손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주목이 되는 것은 중국에서 상경용천부가 있던 지역에서 발굴했던 발해의 무덤인데 순목 황후의 묘지명을 보면은 따옴표로 있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발해국 순목 황후 즉 간왕 황후 태시야 그리고 건흥 12년 7월 15일 천안 한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릉 예야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고고 유물유적을 발굴하게 되면 발굴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묘지명이 있으면 묘지명에 있는 탁본이나 탁본 사진 혹은 이를 석독한 한자를 나열하게 되는데 저도 이 발굴 보고서를 실제로 찾아봤는데 이 묘지명의 원본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발굴 보고서 가운데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거기서 묘지명 안에 있는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발해국, 진짜 이거 국호가 발해국이었을까요? 순목 황후라고 되어 있는데 발해의 군주가 왕이었으면 왕의 아내는 왕후여야 되는데 황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간왕 황후 태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후의 남편이 황제가 아닌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흥 12년 7월 15일 음력입니다. 안 무슨 릉으로 옮겨져서 묻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발해 군주의 아내는 황후였다. 영어로 엠프리스라고 하죠. 엠프리스의 남성형은 뭘까요? 킹인가요? 엠퍼러인가요? 엠퍼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 중국인들이 이 묘지명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발해가 당의 지방 정권이고 속국이었으며 발해 군주 칭호는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왕이 아니라 황제를 자칭했던 황제국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발해가 이 묘지명이 발견이 돼서 발해가 황제를 자칭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발해가 끽해야지 지금의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국가
물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장 영토가 넓었던 국가이긴 하지만 당시 당나라나 중국에 있는 역대 왕조와 비교해 보면은 그다지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의 실상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발해구이가 황제국을 지향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실제 황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특히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당나라 제도를 거의 비슷하게 베껴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이 율령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당나라 관제와 이름이 비슷한 것조차 없어요. 신지관, 태정관, 밑에 있는 좌변관, 우변관, 부 대신에 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당나라에 받아들여서 집사성인지 그 뭐 하나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당나라의 관제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발해를 보게 되면 당나라의 관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거를 당나라에서 기록이 당나라 기록이겠죠? 신당서 기록이라서 구양수를 비롯한 신당서 편집자들이 이거를 편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좌상, 좌평장사, 시중, 좌상시, 간의, 우평장사, 내사, 조고사인, 조고사인은 아마 중서사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 관직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는 관직명을 보면은 그대로 베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계승국가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고구려보다도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잘 거의 비슷하게 베낀 그런 나라였고 그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려와 조선도 거의 중국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왕조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합니다.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북송시대에 있는 관명을 채용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에 있는 관료제도나 지방행정제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북송시대 것을 베꼈습니다. 물론 지방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북송시대에 있었던 로 대신에 당나라 때 있었던 도를 쓰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중국에 있는 제도를 좀 더 많이 채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에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 사회 구조가 중국 당나라와 유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명칭만 바꿨는지는 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신라가 과연 삼국을 통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국 통일이냐 남북국 시대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전반까지 이 한국사 8종 교과서가 있었는데 8개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에서 2종만이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했고 6종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자기가 배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는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배웠는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그때는 한국사도 아니고 국사교과서였습니다. 국사에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하는 용어에서는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의 나당 전쟁에 대한 기록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참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나당 전쟁 이후에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나라가 신라와 싸워서 승리했고 신라 왕 김범민이 항복하기를 애걸해가지고 당나라가 군대를 후퇴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대부분 기록입니다. 이건 당나라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신라가 당나라한테 패한 기록은 성을 지키다 죽은 장수들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던 데 비해서 신라가 이긴 전투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75년에 18회 싸움에서 즉 당나라의 수급 6047급과 전마 2200피를 노획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1회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336명을 죽이고 말 11피를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36명이면은 당시 당 절충부가 800명에서 1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인데 절충부 부대 하나조차도 죽이지 못한 그런 거죠. 현재로 치면은 한 2개 중대 정도 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국사 또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신라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나라가 자기네들이 이기고 신라가 항복하자고 애걸해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물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명백한 당나라의 역사 왜곡인데, 신라만 하더라도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겼으면은 이긴 과정을 전과를 부풀려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거를 보면은 실제로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심지어는 삼국사기에 이근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를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이 나당 전쟁과 관련한 전쟁에서는 나당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근행의 묘지명에 나당 전쟁에서 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 밖에 고관이라고 하는 장군도 등장하게 되는데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고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승장들의 기록에서 나당 전쟁 기록이 상당히 삭제가 되었을까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신라와 발해가 있던 이 시기를 통일 신라와 발해로 표기할지 남북국 시대로 표기할지는 우리나라의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해야 되고,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지나치게 미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기록을 쓰게 되겠죠. 그러나 남북 관계가 화해가 된 다음부터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정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죽은 뒤 100년 후, 200년 후 한국사 교과서에 통일신라와 발해로 기록이 될지 남북국 시대로 기록이 될지, 그때 남북한이 통일하게 될지 그때도 분단국가일지. 역사는 분명히 학문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